4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사회문화 기입니다. 해설을 맡은 박봉희입니다. 시험 어떠셨어요? 제가 총평에서도 물어봤는데 쉬웠을 수도 있고 어려웠을 수도 있고 실수했을 수도 있고 아까울 수도 있고 운 좋게 맞췄을 수도 있고 결과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모의고사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결과는 안 중요합니다. 정말 모의고사니까. 자꾸 틀려야 된다라고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죠. 자꾸 틀려야 틀린 거 다시 보게 되고 아까워도 실수해야 실수한 거 다시는 안 실수하게 다시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운 좋게 쫙 맞춰가면 사회문화의 달인인 줄 알아요. 사람의 마음이 참 그런 것이 쉽네? 다 맞췄네? 이러면 아무래도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틀려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또 하나는 틀렸어, 잘했어 이 의미 아닌 거 아시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겨야 될 상대는 여러분보다 좋은 등급을 받은 누군가, 여러분의 경쟁자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겨내야 이거 또 망쳤어 라고 하면서 하기 싫어 하는 마음, 또는 너무 어려워 하기 싫어 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 이기면 됩니다. 이겨야 될 대상은 나뿐이 없다 라고 하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오늘은 애썼어요. 오늘은 애썼는데 오늘은 그래도 쉬어도 되고요. 아무튼 분석은 철저해야 됩니다.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탐 과목 그리고 국영수도요. 모의고사는 끝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 왜 이렇게 잔소리가 길까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문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문화에서 항상 나오는 거, 사회문화 현상, 자연현상 특징 비교하는 것인데 문제 유형이 새롭죠.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유형입니다. 기출문제 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기출문제 아직 안 본 학생들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신유형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럼 볼까요? 네. 문제. 기억에서 니은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등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인체가 노출되면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입자가 매우 작은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세포까지 깊숙이 침투하더라. 뭐가? 초미세먼지가. 제가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현상인지 따질 때 서술어 보고요. 네, 침투한다. 그 주체, 주어 보고요. 그래서 주어가 사람의 행동이 아니면, 인간의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면 기억 무엇이에요? 그렇죠. 자연현상입니다. 두 번째.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초미세먼지가 침투하면. 인간의 의도적 행위가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도록 물을 수시로 마시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 시 분진용 특수 마스크를 착용. 사실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의견이 전문가들마다 갈라지긴 하던데, 아무튼 제시문의 대로 보면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착용하는 건 사람들의 행동이죠. 그렇죠? 따라서 무엇이다? 사회문화현상 되겠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지금 가에 대한 질문은 뭔지 모르겠지만 예라고 한 건 기억만 예라고 했습니다. 니은은 아니오라고 했네요. 그러면 가에 들어가야 될 질문은 뭐가 돼요? 기억.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에서 예라고 할 질문. 다시 말하면 가에는 자연현상의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맞죠? 문제의 형식을 좀 바꿔놓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에는 아니오라고 기억이 했고 예라고 니은이 했으니까 니은 뭐예요? 사회문화현상. 사회문화현상이 예라고 할 수 있는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됐네요. 됐네요. 해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가야 될 지문은 가치 함축적인가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연현상이 예라고 해야 되니까. 자연현상이 여러분 뭘 가치성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틀렸어요. 두 번째, 가는 자연현상이니까 확실하고 필연적이죠. 확실성과 필연성인가라고 질문이 들어가야 예라고 하겠죠. 확률성은요? 예외가 존재하는 개연성, 바로 사회문화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에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가? 누가요? 사회문화현상이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면 자연현상이라면 보편성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틀렸습니다. 나에 보겠습니다.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가? 사회문화현상의 지배 법칙인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연현상은 대비해서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하겠죠.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건 자연현상이죠. 나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고 찾으면 되겠고요.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찾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인데 혹시 헷갈릴 수도 있어서 그렇지 않게 잘했죠. 그리고 문제 형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요.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관점.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면 1단원의 주제이기도 해요. 1단원에서 기능론과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소득 격차 현상에 대한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격차 현상, 다시 말하면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그래서 4단원의 주제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4단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키워드가 딱딱딱 보이죠? 갑부터 읽어볼까요? 소득 격차는 단순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줘야 돼. 그래서 당연한 결과야. 사회에는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역할의 중요도, 능력에 따라서 달리 대우해야 돼 라고 보는 것은 그렇죠. 기능론입니다. 기능론. 갑은 기능론이다. 그래서 보면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역할의, 여기 그대로 있네요. 역할의 중요성이나 기여도에 따른 차등보상. 얘가 완전히 키워드입니다. 차등보상. 차등보상은 기능론의 키워드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하고 사회가 더 발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다음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기능론이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예, 갑은 기능론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을은 당연히 갈등론이겠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격차는 고소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개인의 능력, 노력 요인이 아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득권층에게만 주어져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그 위치를 선점한 자가 누구예요? 기득권층인 거죠. 기득권층이 중요한 역할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정한 거예요. 즉 분배 기준도 사회 전체의 합의가 아니라 그들끼리 한 것이다. 그래서 불평등은 제거해야 될 것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됐죠? 네. 이제 해보겠습니다. 1번 제시문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선지는 1단원에서 배웠던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갑의 관점은 갑의 관점은 기능론이에요. 기능론은 사회 규범이 전체 사회 집단의 합의? 여러분 아니죠. 사회 규범은 이 갑이 아니라 을의 관점에서 사회 규범은 지배 집단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한 거야.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하거든. 이렇게 보는 건 을의 관점입니다. 기능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회 규범에 관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했어. 그래서 잘 지키는 거야. 그래서 사회가 안정적인 거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의 관점은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 상황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 이걸 뭐라고 했죠? 상황정의. 상황정의 어디서 배웠죠? 상황정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따라서 아니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희소가치를 둘러싼 희소가치, 돈, 권력, 명예,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얘기하는 거 뭘까요? 그래서 희소가치를 더 많이 가진 층이 지배층이 되고 그렇지 않은 층이 피지배층이 되어서 억압착취하더라. 갈등론이죠. 따라서 갑의 관점은 이라고 한 게 틀렸습니다. 4번 갈게요.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성 요소 간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상호의존적. 상호의존적. 이 키워드는 누구 거? 기능론 거. 각각이 제 역할을 하면서 상호의존적이고 사회가 조화롭고 균형적이다. 기능론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또 정리를 해보자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선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강조하면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호 똑같이 들어갔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상호의존적이다 라고 하면 기능론.
따라서 갑의 관점은 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 관점 모두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 그렇죠. 왜냐하면 갑과 을 모두 기능론과 갈등론으로서 둘 다 어디에 속해요? 거시적 관점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 정답은 5번. 잘했습니다.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떤 거 묻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 묻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할 때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여기다 표시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보면 뭐 물어보는지 모르죠. 그러면 얼른 제시문을 보거나 선지 봐야 됩니다. 아, 문화전변, 전파, 융합 이런 거 물어보는 거구나. 먼저 확인하고 가야지 이 문제 풀 때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바를 정복한 스페인. 정복했네요. 스페인이. 그래서 원주민의 토착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그들을 카톨릭으로 개종시켰습니다. 카톨릭으로. 이후 아프리카에서 쿠바로 끌려온 노예들에게도 개종을 강요했습니다. 스페인이 정복한 다음에 자신의 종교를 강요했으니까 강제적인 문화 접변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은 그들을 카톨릭으로 개종시켰습니다. 금지하고. 자신의 원래 것들은 금지시키고 정복한 다음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니은은 간접 전파이다. 노예들에게도 개종을 강요했다. 간접 전파는 여러분 뭐예요? 매개체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류라고 하는 것이 전파되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간접 전파죠. 그런데 여기서는 스페인이 노예들에게도 개종을 강요한 겁니다. 스페인이 정복한 다음에 와서. 따라서 간접 전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어볼게요. 노예의 대다수였던 요루바족은 자신들의 부족 신을 카톨릭 성인의 모습에 투영하여 하면서 신앙을 지키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요루바족의 신앙과 요루바족의 원래 신앙과 가톨릭이 결합된 이게 원래 자신의 것이고요. 가톨릭이 들어왔고요. 결합돼서 산테리아라고 하는 독특한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럼 이거 뭐가 돼요? 제가 이렇게 썼죠. 기존의 자신의 문화와 외래 문화가 만나서 외래 문화 쪽으로 되면 동화된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새로운 제3의 씨입니다. 새로운 제3의 씨가 나타나면 이게 뭐다? 그렇죠. 이게 바로 문화 융합입니다. 그래서 맞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산테리아는 한때 카톨릭 교회로부터 탄압을 받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정통 카톨릭이 아니라 니네 이렇게 막 부족 신에다가 막 투영하고 막 이러니까 이 카톨릭에서는 탄압을 막 했나 보죠. 네. 그런데 이 탄압 보고 문화지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선지는 참 바로 아닌 거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지체에 대해서 얼마나 연습이요? 개념 정리 잘하고 있습니까?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와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그런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는 빠른데 물질 문화,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그런데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제도가 못 쫓아가는 거 이게 바로 비물질 문화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전혀 다른 엉뚱한 걸 붙여놨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세 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거의 빠짐없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나올 때는 표로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얘네 2개 비교하거나 아니면 얘네 3개 비교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볼까요?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입니다. 상담 지원.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비물질적, 비금전적인. 따라서 무엇이다?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가 이처럼 단독으로 나온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요,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수능 특강에서 아예 사회 서비스의 한 사례로서 자료 플러스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능 특강을 여기까지 했다면 여기까지 한 학생은 이거 바로 사회 서비스네 하고 바로 풀었을 거예요. 읽어보지 않아도.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부모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금전적, 비물질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볼게요. 강제가입 원칙으로 한다. 강제가입이 원칙인 건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의무가입, 강제가입을 특징으로 합니다. 상호부조는 뭐예요? 공공부조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공공이 도울부, 도울조자고요. 상호부조는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돕는 겁니다. 서로 간에. 뭘 내서? 보험을 내서. 그래서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미래의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한다? 역시 사회보험 되죠.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하는 건 공공부조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 비금전적, 비물질적, 상담, 재활치료, 직업소개와 같은 것들이 있죠. 되었습니다. 이제 5번 문제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보세요. 진짜 놓치지 말고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문화 이해의 태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문화 이해의 태도 하면 세 가지. 그렇죠? 뭐 있어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요, 문화 상대주의 있습니다. 바람직한 문화 이해의 태도가 문화 상대주의죠. 그렇죠?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문화를 평가하려고 해요. 우열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 이해의 태도이고, 문화 상대주의는 바람직한 문화 이해의 태도로서 문화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 이해. 맞죠? 해보겠습니다. 필리핀의 사다가 지역에서는 독특한 장례 문화를 볼 수 있다.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 끝나면 유족들은 시신이 담긴 관을 높고 험난한 관을 높고 험난한 절벽에 매달아 두는데, 우리가 보면 이는 시신을 매장하는 풍습을 가진 우리에게는 매우 어때요? 낯설죠.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저런 장례 문화를 할 수가 있어? 니게 해? 라고 보면 우리나라 문화만 정상이고 굉장히 비정상으로 인식하는 자문화 중심주의 태도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지만 이러한 장례 문화는 높은 곳에 관을 매달아야 고인이 천국에 쉽게 갈 수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 산짐승으로부터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나름의 합리성이 깃든 생활 방식으로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알겠죠? 그렇죠. 뭐예요? 그렇죠. 문화 상대주의 태도입니다. 맞죠? 그 내부자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상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사회 내부자적 시각을 갖는 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화를 우열 평가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죠.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요.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건 사대주의가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주체성을. 당연히 우리 것만 최고야 라고 하면 주체성이 유지되죠. 상대주의는요. 모든 문화는 각각의 나름대로의 존재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대해서도 주체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틀렸네요. 그 다음에 문화의 다양성. 그렇죠. 다양성. 매장하는 문화 또는 절벽에 매다는 것 방식으로 추모하는 문화. 모든 문화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성 보존하는 데 유리하죠. 타 문화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 맥락적인 이해라고 하는 말이 어렵죠? 그 사회의 배경 속에서 연결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구나. 전통적인 믿음이 있구나. 또는 산짐승으로부터 훼손하려는 그런 배경이 있구나. 즉 맥락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얘기가 되고요. 타 문화와의 접촉 과정에서 문화 갈등을 초래할까요? 각각의 문화를 딱 접촉했는데 어머 너네 어떻게 그런 문화야? 라고 하면 갈등이 되겠지만 존재,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틀렸죠. 정답은 3번 돼요. 이제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는 거?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하고 나오고요. 더 친절하게 계급론, 계층론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는 모두 사회 계층화 현상에 이런 것도 선지로는 막 나오지는 않았지만 표시해 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A, B는 모두, 다시 말하면 계급론과 계층론은 모두 사회 계층화 현상에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게 공통점, 이게 공통점이다 라고 하는 거 놓치면 안 돼요. 둘 간의 차이점을 공부를 했는데 공통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다시 꼼꼼히 읽어보면서. 그리고 A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만을, 끝났네요. 예, 이거 제시문이 굉장히 쉽게 나온 편입니다. 하나도 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공부한 그대로. 생산수단 이거 뭐죠? 기계나 공장 같은 겁니다. 기계나 공장 또는 농업사회에서는 토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토지를 소유한 지주 또는 공장이나 기계를 소유한 자본가 계층과 그렇지 않음. 이게 뭐냐면 계급론 되는 것이죠. B는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자격의 유무 등을 경제적 요인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다른 요인도 또 B는 경제적 요인 외에 사회적, 정치적인 요인도 계층화 현상에 작용한다라고 본다. 당연히 B가 뭐가 돼요? 계층론이 B가 되죠. 그렇죠? 경제 일원론적, 얘는요 다원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선지도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우리 수특에서 봤던 기본 문제 정도예요. 그래서 보자면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렇죠. B입니다. B. B는 왜 그래요? B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요인을 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권력이 굉장히 높은데 경제적으로 집은 뭐 전세 살 수도 있어요. 막 국회의원인데 막. 뭐 전세보다 더 경제적으로는 막 빚이 더 많은 어떤 국회의원은 빚이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 차원을 보기 때문에 지위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높은데 뭐 경제적으로는 낮거나 또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높은데 권력을 안 갖고 있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비계층론에서. 계급론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계급론에서는요. 경제적 요인만,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즉 경제적 요인만 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요인에 사회적, 정치적 요인이 종속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여기 생산수단을 가진 지배층이 되면 사회적 지위도 높고 정치적 권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일한 경제적 위계에 속하는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을 강조한다. 어디에서? 계급론에서. 왜냐하면 명확하니까. 왜냐하면 기계 공장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지배, 피지배, 자본과 노동자로 명확히 나눠지기 때문에 내가 노동자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연대의식이 있다. 그 다음에 B는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라고 본다. 맞아요? 이건 어디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이 선지는 중요한 선지입니다. 계급론에서. 그래서 지위불일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불평등에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이 종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지배층이면 정치적으로 권력도 가졌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디에서? 계급론에서. 그 다음에 볼까요? B는 사회 계층화 현상을 연속적 서열화된 상태로 보죠. B, 계층 할 때 어떻게 나오나요? 상중하의 연속적 서열적, 상, 하의 연속적 서열적. 따라서 연속적이기 때문에 상상, 상중, 상하, 그 다음에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렇게 9개로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연속적이기 때문에 상, 중, 하 3단계로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역시도 이 문제도 어때요? 문제 보니까 뭐 묻는지 모르겠죠. 뭐 묻는지부터 얼른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시문 밑줄만 보고도 눈치 빠르면 이제 문제 좀 풀어봤으면 아는데 선지 보니까 지위, 사회화기관, 역할 갈등, 역할 갈등, 사회와 지위 역할 묻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갑은 아들만 공부시키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태어났으나 아들만. 그래서 예전에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최수종, 최시라 씨가 최수종, 김희애. 너무 오래돼서. 근데 저 어떻게 기억하는 줄 아세요? 유튜브 틀어놓으면 옛날 드라마들 이렇게 요약해주는 그런 거 있어요. 엄청 재밌어요. 옛날 드라마. 아들과 딸.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던 생각이 나서 아들만 공부시켜요. 거기 보면.
그리고 김희애는 막 공부 안 시켜요.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김희애 혼자 막 검정고시 봐서 막 열심히 해요. 예, 그런 내용 나옵니다. 아들만 공부시키는 것이 당연시됐던 시대에 태어났으나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여긴 아니군요. 차별했어. 거기 막 차별되어 왔는데 어머니 덕분에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요. 법대를 졸업한 갑은 여성 최초의 변호사가 되어서 언론 매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억울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 줄지어 갑을 찾아왔고 이들의 사연을 듣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지 고민하던 갑은 법 자체에 불평등한 조항이 많아서 여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에 수십 년간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고 헌신하였고 성평등 실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존경을 받고 있다. 되었습니다.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이 강조했었죠.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니까 늘 엄마는 엄마야. 가 아니라고 했어요. 귀속지위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엄마가 아니죠. 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반영되어서 나타난 성취지위라고 해야 되죠. 당연히 변호사는 성취지위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니은은 리을과 달리 1차적 사회화 기간이다. 사회화 기간 잊어버리면 안 되죠. 1차적, 2차적인 건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1차적 사회화 기간은 아주 기초적인 사회화의 내용을 담당할 때 기본적인 예의, 언어, 이런 예절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리을 여기 있습니다. 리을. 언론 매체와 달리 학교는 1차적 사회화 기간이다. 그렇지 않아요. 학교는요 2차적 사회화 기간입니다. 전문적인 내용들을 배워요. 아무리 초등학교라고 해도 교육과정에 따라서 과목 나눠져서 전문적인 내용들, 산수 이건 다 전문적인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둘 다 2차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리을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언론 매체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있네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다. 맞아요? 사회화 기간을 분류할 때 목적에 따라 설립 목적에 따라서 사회화, 교육 자체가 목적이면 학교와 같은 경우 공식적 사회화 기간, 언론, 다른 목적이 있죠.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민단체, 공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데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니까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해야 되죠. 사회화 기간 측면에서 보면 비공식적 맞죠. 정답은 3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볼까요? 미음. 고민하고 나오면 늘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물어보죠.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역할 갈등이에요? 역할 갈등 뭐예요? 지위가 있습니다. 지위끼리 충돌하는 상황. 또는 하나의 지위에 다른 역할들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맞죠? 이거 보고 역할 갈등이라고 안 할 거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옷은요. 보나마나 그냥 틀린 겁니다. 왜요? 어디가 틀렸어요?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보상은 역할,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한 역할 행동에 대해서 보상해야 됩니다. 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제재 또는 보상은 역할, 수행한 역할 행동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써야 됩니다.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보상일 수 있어요. 보상인데 역할 행동, 이런 활동을 했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써야지 맞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8번 문제 볼까요? 8번 빠짐없이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이구나 해도 되고요. 그냥 개인 강조하고 있어 아니면 사회 강조하고 있어 이거 찾아도 됩니다. 읽어볼게요. 사회적 사실이란 개인에게 구속력을 행사하는 행위 양식과 사고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사회적 사실? 이런 말 참 어려워요. 추상적이고 어려운데 개인에게 사회적 사실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지만 사회라고 생각하면 개인에게 구속력을 갖고 개인의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만 읽어봐도 사회가 구속력을 갖고 독립적으로 기능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 강조하는 입장이죠. 사회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굳이 쓰자면 사회 실제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와요. 해보면 예컨대 개인이 시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 이것은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할 때도 이것은 외부에 존재하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관습, 법률과 관습에 규정된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내가 자유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법률과 관습, 제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회제도, 사회 관습이 4개 구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개인이 그러한 규범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에는 강제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제재와 처벌을 하기 때문에 와, 이렇게 바깥에서 나를 구속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죠. 즉 사회가 실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회가 개인의 행동을 제약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죠. 사회가 따르면 여기 보다시피 규범을 받아들이고 따르면 내가 나를 제약하고 있어 잘 못 느끼는데 어겨서 처벌이 올 때는 어머 규범이 이렇게 존재하고 나를 구속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느껴요. 그 다음에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이게 외재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외부에 존재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습니다. 그러면 디귿 볼까요?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하여 설명한다. 이거는요? 이 손재가 좀 어렵습니까? 개인 강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가 어디 있어? 사회는 개인의 합일 뿐이야. 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이거 사회의 속성은 그냥 개인의 합이니까 개인으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어. 개인 강조하고 있는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사회를 실체가 없는 허구적 개념에 불과한 거야. 개인의 합일 뿐이야.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에서 1번 골라주시면 되죠. 9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지금 이 문제의 형식은요. 딱 보자마자 좀 된 기출문제. 좀 된 기출문제 보면 이런 형식이 있었어요. 출마하는 모습 나와 있고 벽보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형식이 있었습니다. 형식은 상관없이 보자면 이거 선거에 출마한 갑병의 홍보물이다. 이렇게 보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죠? 여기. 그럴 때는 얼른 선지부터 무슨 문제인지 알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비공식 조직, 이익사회, 자발적 결사체, 이런 거 묻는 거구나. 사회집단, 사회조직에 대한 문제구나. 알 수가 있죠. 기호 1번 갑은요. 중소기업인 연합회 회장이고 향후에 좀 생소해요?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 대학교 교수고요. 환경운동 단체니까 시민단체 대표네요.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이고요. 기업의 내 야구동호회 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향후에는 니은 어디 있죠? 니은. 대학교와 달리 본질 의지에 의해서 형성된다. 본질 의지가 뭐죠? 본질 의지? 본질 의지는요, 뭔가 향후에 고향 본질적인가? 막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막 아무렇게나 연결시킵니다. 본질 의지는 자연 발생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향후에도 있고요, 종친회도 있습니다. 종친회 또는 동창회도 있을 수 있고요, 동문회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회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모일 회자입니다. 모임이에요, 모임.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모임이에요. 따라서 향후회든 종친회든 다 어디에 속해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택 의지에 따른 이익사회에 속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과 본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 모일 회자입니다. 일부러 만든 거예요.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은 기업과 달리, 디귿 어딨죠? 디귿은 기업과 달리 비공식 조직이다. 맞아요? 그렇죠. 뭐라고 나왔어요? 기업 내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서 맞아요. 그 다음에 볼까요? 갑은 병과 달리 이익사회에 소속되어 있다. 갑은 병과 달리 이익사회에 속해 있다. 이것도 이익사회고 이것도 이익사회고 인위적으로 만든 건 다 이익사회입니다. 다 이익사회에 속해 있네. 병과 달리 병은 이익사회에 안 속해 있을까? 여러분 지금 병이 소속되어 있는 초등학교 총동문회, 그 다음에 야구동호회 다 이익사회입니다. 이익사회.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면 모두 이익사회입니다. 일부러 만든 거죠?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인위적 의지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갑은 병과 달리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갑병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다.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나 한번 볼까요? 자발적 결사체에 뭐가 있는데요? 자발적 결사체에는 친목 집단이 있고요. 친목 집단은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각종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단체 있고요. 또 이익 집단이 있습니다.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거. 따라서 갑을 봤을 때 중소기업인들끼리 모이자, 연합회, 이익집단으로 보입니다.
또 향후회와 같은 경우에도 이 친목 집단 또는 그런 모임으로 보입니다. 자발적으로 결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둘 중에서는 여기 환경운동 단체, 뭐에 속해요? 시민단체에 속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도요. 동문회 또는 여기 특히나 이거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고 하나 여기서 하면 초등학교 총동문회.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그냥 모인 거지.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총동문회는 어디? 공식 조직에 속한다. 또 꼭 기억을 해두세요. 문제 풀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9번 문제가 공부가 좀 덜 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밑줄 그어진 거를 대비해서 묻기도 하고 밑줄 안 그어진 것도 갑을병에 소속된 단체라고 해서 통째로 묻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10번. 10번 이게 좀 쉽죠. 그리고요. 10번이 그동안 났던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10번은 4월 학평에서 좋아하는 주제예요. 뭐냐면 정보 격차. 이렇게 제시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문제 형식은 사실 사회문화에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읽어볼게요. 각국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을 기본적 통신 서비스로 제공하도록 통신사업자, 니네 말이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기본적인 서비스로 제공해. 이렇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초고속 인터넷은 정보 획득, 금융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본적인 서비스로 제공하도록 했냐면 정말 필수적인데 농어촌을 보니까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에 초고속 인터넷 서치를 요청을 해도 통신사업자가 거기 인구도 너무 적고요. 수익성이 너무 낮아요.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도시에서는 누리는데 농어촌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른바 이게 정보 격차입니다. 그래서 정보 격차를 줄여주게 된 거죠. 이 법을 하면서 통신사업자, 니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기본적인 서비스로 농어촌 지역이든 어디든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기본적 서비스로 제공해 라고 한 거예요. 정보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인 것이죠. 1번 보겠습니다. 지역 간 정보 격차가 완화된다. 정보의 접근 격차가 완화될 것이다. 그렇죠. 정답은 1번. 2번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유해 정보가 막 그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정보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중독 현상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 윤리의식이 없어서 막 공격하고 이런 거 있어요? 사이버 폭력 있어요? 없어요.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문제 여기 제시문에 없어요. 그렇죠? 정답은 1번. 아마 쉽게 찾았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기억에서 미음 이렇게 나오면 뭐 묻는지 몰라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구자의 가치 개입, 모집단 표본, 조작적 정의, 양적 연구, 특히 뭐 자료 수집 방법과 섞어서 묻는 사회조사 과정 문제구나. 그렇게 어렵진 않게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게 원인이 되는 변수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독립 변수고요. 행복감이 뭐가 돼요? 종속 변수입니다. 이걸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이 뭐가 돼요? 모집단입니다. 모집단. 청소년의 라고 했으니까.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적을수록 행복감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대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적을수록 행복감이 높을 거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반대로 했습니다. 무슨? 음의 상관관계 또는 역의 상관관계 뭐 이렇게 쓰죠. 부의 상관관계. 그래서 전국의 고등학생 중에서 남녀 학생 2만 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2만 명 뭐가 되죠? 표본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설문조사. 무슨 방법 썼어요? 질문제법 썼어요. 되었죠?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 독립변수 알아본 거예요. 행복감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수집한 자료를 통계 분석해서 양적 연구한 거네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그리고 행복감 지수하고 나왔습니다. 행복감이라고 하는 거 엄청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행복감 지수하고 구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지수.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지수로, 숫자로 수치화시켜서 표현을 한 것이니까. 그래서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애초에 어떻게 했죠? 가설? 부의 상관관계로 가설을 했고 실제로 부의 상관관계가 나왔으니까 가설 검증 결과 가설이 수용되었죠.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이에 대해서 갑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적은 학생이 스마트폰 사용 대신에 스포츠를 즐기거나 친구를 만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단계에서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이루어진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나는 연구할 거야. 나는 미투가 있으면서 있었던 남녀 평등에 대해서 연구할 거야. 나는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 성적에 미치는 거 연구할 거야. 연구자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가치가 들어간 거죠. 따라서 연구 주제 선정할 때, 가설 설정할 때, 연구 설계할 때는 가치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니은은 모집단. 니은 어디 있어요? 고등학생이 모집단이에요? 아니죠. 청소년이 모집단이죠. 청소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어디 있어요? 리을 여기. 행복감 지수는 종속 변수 쭉 가볼까요? 행복감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변수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거. 다시 말하면 수치화, 계량화하는 거 맞죠? 맞네요. 그 다음에 미음을 통해서 가설이 기각되었어요? 아니죠. 가설을 부의 관계로 했고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기각 아니죠. 예, 수용되었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A기업의 조직 운영 평가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이에 나타난 A기업의 변화라고 되어 있고요. A기업은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혁신 노력을 지속해 왔음. 5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조직의 혁신 노력에 따른 변화를 그림과 같이 살펴볼 수 있었음. 이거 그림 잘 못 읽으면 도대체 A기업이 어떤 조직 운영 원리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정보사의 변화에 따라서 관료제 조직의 비효율성이 나타났어요. 산업사회에 적합했던 관료제 조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서 탈관료제. 이 탈관료제의 특징이 뭐예요?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죠. 그래서 A 조직은 현재 탈관료제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서가 나온 겁니다. 그런가 볼까요? 여기 점선으로 된 건 2008년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보면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 정도가 높고 직급체계의 세분화, 전문화, 분업화라고 해야 되겠죠? 분업화. 그리고요, 근속 연수에 따라서 오래 근무하면 경력이 공이되는구나. 그에 따라서 보수를 정하는구나. 연공서열에 대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수치가. 어디에서 특징이에요? 관료제. 그렇죠? 그런데 2018년, 10년이 지나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어떤 부분이 많이 늘어났냐면 업무 결제의 관소화. 쭉 서열화돼서 막 표준화 절차에 따라서 결제를 받았던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간소화되었고요. 특히나 수평적인 의사소통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10년 만에 보면 관료제 조직의 모습에서 탈관료제 조직의 모습을 보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업 중간관리층의 비중이 높아졌을 것이다. 탈관료제로 바뀐 거예요. 관료제 한번 그려볼까요?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피라미드에선 위에서 결정하면 아래로 내리는데 그때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나 탈관료제로 오면 네트워크형 조직.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 간의 서열화. 어디에서? 이거 관료제에서 쭉 틀렸고요. 업무 처리 방식에 의해서 담당자의 재량권이 커졌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료제에서는요. 표준화된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 절차, 매뉴얼 대로 했었어야 돼요. 그게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맞아요. 그 다음에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체계가 약화되었을 것이다. 볼까요? 여기 근속 연수에 따른 승진 보수체계 이렇게 약화되는 모습이잖아요.
맞죠? 정답은 디귿 리을에서 5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제 13번 볼까요? 13번.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일탈 이론하고 나왔습니다. 일탈 이론 가운데 낙인 이론, 아놈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가운데 하나겠구나. 이와 같은 형식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 형식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예. 조금 어려운 문제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13번 문제도 그렇고 9번 문제 정도 한번 볼게요.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에 따라서 A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 일탈 행동을 기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여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놈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은 다 예라고 해요. 아놈 이론은 기능론에 속합니다. 그래서요, 사회 규범을 사회 구성원이 모두 정해놓고 그 규범이 사라져서 일탈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고요. 차별적 교제 이론은 뭐예요? 나쁜 애랑 어울리지만 나쁜 애랑 어울리면 걔한테 배워서 일탈하게 돼. 나쁜 애, 나쁜 짓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바로 낙인 이론이에요. 낙인 찍으면 습관화된 일탈이 된다는 거죠.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렇죠? 낙인 찍으면 2차적 일탈이 벌어지고 낙인 찍지 않으면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A와 C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나오면 구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얘랑 얘든 아니면 얘랑 얘든 해서 하나는 반드시 낙인 이론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A, C 중 하나는 낙인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편인 겁니다. 두 번째, 타인과의 그렇죠 이거 상호작용 과정을 중심으로 일탈 행동을 설명하라는 질문을 통해서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탈이 벌어진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낙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이 예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얘는 다른 애들과 상호작용에서 배워서, 얘는 다른 사람이 낙인 찍어서. 둘의 공통점은 상호작용 과정에서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나오면 구분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B와 C가 각각 뭔지 모르겠으나 B와 C는 낙인 아니면 차별적 교제 이론이 되는 겁니다. 차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A와 C, B와 C. 공통적으로 들어간 거 C네요. 그럼 C가 뭐가 되겠어요? 낙인, 낙인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B가 뭐가 돼요? 여기 하나 쓴 거.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낙인 이론이 C다. 차별적 교제 이론이 B다. 그 다음에 아노미 이론이 A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다가 좀 쓰겠습니다. 낙인 이론 C, 아노미 이론 A, 차별적 교제 이론 B 이렇게 찾는 거죠. 굉장히 고차원,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몰라서라기보다는 얼핏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C, A, B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A는 2차적 일탈. 2차적 일탈 누구 거예요? 낙인 이론 겁니다. 낙인 이론 거. 낙인 이론은 누구나 1차적 일탈 할 수 있어. 가벼운 일탈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낙인 찍으면 습관화된 일탈, 2차적 일탈 일어나. 일탈이 일어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C, 낙인 이론이라고 해야 됩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인해서 일탈 얘기하는 건 갈등론이에요. 여기 없어요. 그 다음에 일탈 행동 그 자체보다는 사회적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 뭐? 낙인. 낙인을 찍음으로써 낙인을 찍는 사회적 반응. 이게 낙인, 사회적 제재 이런 거 얘기해주고 있죠. 정답 3번입니다. A는 B와 달리 일탈 집단과 교류함으로써 이건 누구 거예요? 교류한다. B죠? 들렸고요. 무규범 상태에서 일탈이 벌어져. 무규범 상태. 이거 뭐예요? 아노미론 A라고 해야 되죠?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하고 나왔습니다. 연구 방법하고 주어졌으니까 그럼 뭐 생각하면 돼요? 양적 연구 아니면 질적 연구겠구나.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온 편입니다. 읽어볼게요. 사회문화 현상의 행위 주체인 사람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사회의 영향을 나름대로 끝났어요. 해석하고
의미 부여한다. 그러므로 사회문화현상 연구는 그 행위자의 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 가치관, 문화, 그리고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의미, 행위자의 내부에 있는 주관적인 의미를 밝혀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행위에 참여, 행위자에 대한 관찰,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참여 관찰법이나 면접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기억 안 나면 안 됩니다. 질적 연구예요. 보겠습니다. 인간 행위의 이면에 담긴, 행위자의 그 이면에 담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의미, 가치관, 문화, 이면에 담긴 의미를 파악한다. 그렇죠. 이렇게 질적 연구할 때는 양적 연구처럼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적 이해와 같은 방법을 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법칙 발견하는 게 목적인 건 뭐예요? 양적 연구. 그리고 방법론적 이론론, 자연현상의 연구나 사회문화현상의 연구나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 이것도 뭐예요? 이 두 개는 양적 연구입니다. 진짜 제일 처음에 했던 거죠. 예, 뭐 꼬고 어렵게 나오고 하나도 없습니다. 정답은 1번. 이제 대망의 짠, 표문제 나왔습니다. 이런 표문제 나오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이건요, 일단 제시문, 표 나온 표는 그렇게 어려운 표는 아닙니다. 함정을 하나 주긴 했지만 이것도 몇 차례 기출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출을 풀었던 학생들은 압니다. 그런데 기출을 안 풀었던 학생들은 틀립니다. 틀려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틀리면 다음에 나오면 분명히 기억나서 안 틀리거든요. 분명합니다, 그건.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2번 선지가 가장 어려운 선지입니다, 사실은. 2번 선지. 얘는 제가 표분석 강의할 때 패턴을 알려드려요, 아예. 그럼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요? 전년 대비해서 다문화 가정 학생 수의 변화율 하고 나왔습니다. 전년에 대비해서. 2016년에 다문화 가정 학생 수의 변화율 하고 나왔더니 0이에요. 변화 안 했다는 거예요. 전년에 다문화 가정 학생 수랑 올해 다문화 가정 학생 수랑 똑같다는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쉬운 숫자로 이때 다문화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1000명이라고 해봅시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런데 2017년에는 마이너스 2% 됐네요. 전년에 1000명이라고 쳤으면 1000명에서 2% 줄어들었어요. 2% 몇 명이에요? 20명? 20명? 맞죠? 저 20명 줄어든 겁니다. 맞죠? 20명? 그럼 980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보면 전년 대비해서 2% 줄어들고 2% 늘어나면 똑같겠네. 그냥 얼핏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전년 대비니까. 전년 1000명에 2%면 20명인데 이제는요, 전년 대비 980명의 2%가 늘어난 겁니다. 1000명의 2%가 아니라 980명의 2%예요. 그래서 980명의 2%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7.6인가요? 맞나요? 19.6이죠. 19.6이 나오죠. 그렇죠? 19.6. 따라서 19.6이 2%예요. 그럼 이거 더해보면 얼마 나요? 999.6이 됩니다. 예. 다르죠. 그래서 이때랑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줄어든 겁니다. 이때 대비해서는.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고 늘어났지만 전년 대비를 하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학생 중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 나와 있어요. 1.7, 1.8, 1.9고요.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 급별 구성비. 다시 말하면 1000명을 이제 100%로 나눠서 봤을 때 초등학생이 이제 제일 많고 중학교, 고등학생. 또 이때 2017년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또 100%로 나눠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서 100명이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78.3명은 초등학생이고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봤더니 4.9명은 고등학생이에요. 100명이라고 봤을 때 79.1명은 초등학생이고요. 중학생은 15.9명이에요. 이렇게 읽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2016년과 2018년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 계산했죠? 그렇죠? 그럼 끝났습니다. 이거 물어보는 거 몇 번 나왔는데 지금 틀렸다라고 하면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입는 사람들 비율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제만 달라질 뿐 이와 같은 선지는 나왔었어요. 틀려야 다음번에 안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죠.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 전체 학생 수는 2016년에 비해서 감소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선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표분석 강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설명해 드려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온 선지예요. 이 표분석이 그냥 엉뚱한 데서 매번 잘 찍으면 다행이고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선지의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하고 2016년 비교한 것인데 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다. 전체 학생 수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하고 2016년 그리고 2017년 볼까요? 다문화 학생수를 보면 2016년하고 2017년 보세요. 1000명에서 몇 명으로? 980명으로 뭐 임의의 숫자지만 다문화 학생 수가 줄어들었죠. 그렇죠?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 중에서 전체 중에서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7에서 1.8로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럼 제가 이거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학생이 있고요. 그 중에서 다문화 학생이 이렇게 1000명이라는 거예요. 1000명. 1000명 너무 많이 그렸지만 전체 100에서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게 100명이면 이게 1.7%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전체에서 이게 다문화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980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이 동그라미보다 이제 작게 그려야 되겠죠? 작게 이제 조금 작게 그렸습니다. 네, 조금 작게 그렸어요. 이거는 1000명짜리고 이거는 980명짜리니까 조금 작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980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건 1.7이 아니라 1.8 더 커졌어요. 이 말은 전체 크기가 어떻게 됐다는 말일까요? 전체가 더 커져요? 전체가 더 커지면 전체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겠죠. 전체가 더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전체가 더 작아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전체가 더 작아져야지만 전체에서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줄었지만 전체도 줄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저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전체와 부분을 비교하는 패턴이라고 해서 얘가 계속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자, 항상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학생은 줄었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났어? 그럼 전체가 조금해졌다는 얘기구나. 쉽죠? 쉬워요. 따라서 정답 2번.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산수예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런지 볼까요? 고등학교 4.9, 5.0, 5.2. 비율이 늘어났네요. 그쵸? 그런데 보다시피 어때요? 전체 다문화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늘어났어도 수가 늘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그래요. 1000명에 4.9%면 몇 명이겠어요? 49명이죠. 그렇죠? 바로 나오잖아요. 980명에 여러분 5%. 이거 계산해보세요. 이건 계산 쉽잖아요. 얼마 나와요? 이것도 역시 49명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고요. 계산 안 해보더라도 비율은 증가했지만 전체 집단이 줄어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가 늘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기 계산하면 금방 나오니까 틀렸고요. 2017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2017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는 전체 초등학생의 과반이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거 79.1은 어디에 반이 넘는 거예요? 여기 다문화 가정을 980명을 100%로 나누면 다문화 가정 학생 중에서 초등학생이 79.1%더라. 전체 초등학생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학생 수의 과반이다. 다문화 가정 학생 수의 과반이다 라고 해야지 맞죠?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이제 여기로 왔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의 4배이다. 이거 그대로 놓고 하면 되잖아요. 2016년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건 뭐 1000명이라고 해놓고 숫자는 계산했지만요. 2016년 이 내에서 질문을 물으면 이 비율을 그대로 수로 읽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100명이라고 쳤을 때 중학교는 16.8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4.9명이에요. 200명이라고 해도 비율은 똑같은 식으로 늘어납니다. 1000명이라고 하면 49명이고요. 168명이에요.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놓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4.9하고 16.8 하면 4배입니까? 나누기 해보면 4배 아니죠. 3.4 얼마 뭐 이렇게 나올걸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네, 별표. 처음이라 어려웠고 저도 3월 문제보다 어려웠다라고 얘기하고 작년도 4월 문제보다도 어려웠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4월 수준에서예요. 나중에 수능으로 가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표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하면 이거는 할 수 있다까지 여러분 가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겠습니다. 이제 16번 가겠습니다. 잘 나오죠. 대중매체의 유형 비교하는 거. 너무 잘 나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운 대중매체 ABC 정보 전달의 양방향성. 설명할 필요 있어요? 인터넷이다. 정보사의 대중매체. 일방향성이죠. 전문가가 만들어서 가는 것이 정보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주는 거니까. A, B는요. C와 달리 청각 정보를 전달한대요. C와 달리. 그러면 C는 청각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애구나. 청각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C는 시각 정보만 전달하는구나.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인터넷이나 TV는요. 시청각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종이신문은요. 시각 정보만 전달하니까 청각 정보의 전달. C와 달리. C는 시각 정보만 되는구나. 얘가 C라는 얘기가 되죠. TV가 B 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인터넷은 C에 비해 종이신문보다 정보 확산 속도가 느려요? 인터넷 어마어마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TV는 A 인터넷과 달리 정보 소비자 생산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요? 아니죠. 얘네는요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요. 기자가 만들고, 그렇죠? PD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인터넷에는 어때요? 여러분도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특징? 여기 A의 특징이라고 봐야 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C는 B에 비해 종이신문은 B에 비해 문맹자가 종이신문은 시각정보 따라서 문맹자가 글을 못 읽으면 보기 어렵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는 B, C에 비해서 인터넷은 정보의 복제 및 재가공이 매우 쉽죠. 네, 그래서 뭐 짤이라고 하기도 하고 편집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려주셔서 전 잘 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데뷔부터 지금까지의 영상을 편집해서 6분짜리로, 11분짜리로, 15분짜리로 재가공해서 여러분이 올려주셔서 인터넷에. 네, 그래서 맞아요.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A, C 중 A가 가장 먼저? 아니죠. 얘가 정보사회 매체니까 얘가 가장 늦게입니다. 그렇죠? 종이신문이 1번, 2번, 3번 이런 순서로 봐야 되겠죠. 정답은 4번. 됐어요. 17번 문제 가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가니까 밑에 딱 가니까 뭐 나왔냐면 문화의 의미, 특수성, 물질 문화, 문화의 속성, 의미 하는 그런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여기 있네요.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가 그렇다. 이거 뭐죠? 보편성이죠. 틀렸네요. 이러한 새해맞이 문화 중 인도의 홀리 축제는 3월경에 열리고요. 힌두력에 따르면 인도인들은 이때를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 다르네. 뭐가 달라요? 우리는 새해를 맞는다라고 하면 1월 1일을 생각하는데 얘네는 힌두력에 따라서 3월을 시작으로 여긴대요. 이런 특수성이 있구나.
그렇죠? 홀리 축제에서 인도인들은 서로에게 색색의 물감과 가루를 뿌리는데 이러한 행동은 얼굴에 색을 칠하고 놀았다는 힌두교 신을 가리키는 데서 유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막 서로 얼굴에 어디 칠하고 그러면 화나는데 이때는 막 하잖아요. 이 축제 참가자들은 이 행동이 서로의 복을 기원하라는 의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죠? 그렇죠. 이게 공유성입니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죠. 해보겠습니다. 니은 볼까요? 니은에서 새해맞이 문화라고 할 때 이 문화는 좁은 의미? 좁은 의미는 뭔데요? 세련된 거, 고상한 거, 평가해서 고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생활 양식이죠. 따라서 좁은 의미라고 볼 수 없고요. 디귿. 디귿에 보면 이때를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고 있다. 매우 무슨 특성이 나타나요? 새해맞이 문화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있는데 이게 보편성. 그런데 인도는 보니까 힌두력에 따라서 3월을 새해로 보는 특수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변동성은 아니죠. 틀렸습니다.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힌두교. 종교죠, 종교. 종교가 어떻게 물질 문화예요? 물질 문화는 뭐죠? 의식주와 관련해서 기술, 또는 도구, 그런 문화들입니다.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미음 볼까요? 미음. 미음은 문화가 구성원 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토대로 함을 보여준다. 공유성은 특징이 엄청 쉬운 문제 많이 나와요. 의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죠. 정답 5번.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자, 사회 변동의 방향을 보는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그렇죠. 진화론 아니면 순환론. 진화론은 사회 변동의 방향을 뭘로 봐요? 발전. 얘는 발전. 순환론은 발전하기도 하지만 순환은 이렇게 퇴보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거. 인류 역사에서 문명의 성세는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이제 친절하게 나옵니다. 열악한 자연환경, 외부의 위협 등과 같은 지속적인 도전 등에 엘리트가 성공적으로 대응하면 문명이 1번 탄생하고요. 2번 성장합니다. 하지만 도전에 더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이 문명은 3번 붕괴하거나 해체돼요. 뭐예요 이거? 발전하기도 하지만 퇴보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흥망성쇠, 이게 이거잖아요. 흥망성쇠, 순환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번 사회 발전을 유기체의 진화 과정에 놓고 있다. 진화론을 토대로 하는 건 진화론을 토대로 한대요. 생물 진화론의 토대로 해서 사회 진화론이 나온 겁니다. 이거 진화론이죠. 틀렸고요. 사회가 단선적이고 표준화된 경로, 이것도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에 따르면 이렇게 후진 사회가 있는데 선진 사회로 가는 방향은 여기 한 방향, 이게 발전하는 방향밖에 없어 라고 보는 거 틀렸고요. 제3세계 국가들의 지속적인 저발전, 제3세계 국가들이 저발전한 이유는요, 종속돼서 그래요. 이건 근대화론입니다. 이건 종속이론이죠. 틀렸고요.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된다.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지금 말했다시피 후진 사회가 있고 선진 사회로 가는 그 한 방향밖에 없어. 발전하는 방향이지. 이건 발전하는 방향이란다 얘들아. 사회변동은 발전하는 방향인데 이 선진 사회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서구가 있어 얘들아. 이 방향이야. 이거 따라와. 진화론. 그래서 진화론이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 있습니다. 사회 변동이 항상 발전을 의미하지만은 않으며 퇴보할 수도 있다. 끝났습니다. 정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이건. 이제 19번 하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문헌연구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해볼까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19세기 조선의 생활사. 19세기 조선 생활사 하려면 질문지 던지면 돼요? 참여관찰법 하면 돼요? 영국인의 선교사 여행기, 이게 문헌이네요. 문헌을 분석하였네요. 그렇죠. A. 두 번째, 비혼 청년들의 공동 주거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살펴보면서
비혈연 공동체 생활을 통한 삶의 방식 변화가 이들에게 갖는 의미를 탐구하였자 하였다. 직접 경험하면서. 참여 관찰법이네요. 그 다음에 부모의 양육 방식과 자녀의 학업 성취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얘 주로 양적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거 알고 계시죠? 변수와 변수 간의 상관관계. 그래서 설문 문항 1000명 대상으로 대규모 끝났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문헌 연구예요. 문헌 연구는 B와 달리 1차 자료. 여러분 1차 자료는 뭐예요? 직접 수집한 자료.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 이 문헌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국인 선교사 여행기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재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자료 수집이에요. 2차 자료. 직접 수집한 자료가 아니죠. 설문조사하고 직접 여기 경험하면서 쓴 일지와 같은 것들이 직접 수집한 1차 자료입니다. 틀렸어요. B는 C에 비해, B는 참여관찰법이니까 C에 비해서 생생한. 왜냐면 여기 직접 경험했으니까. 정답 2번. C는 A와 달리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 질문지법은 양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가장 객관성을 유지하기 좋죠. 두 개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잖아요. 틀렸습니다. A는 B, C에 비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처리한다는 건 어디? 양적 자료 수집 방법에, 즉 C에서 가장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B는 A, C에 비해서 참여 관찰법이 이 둘에 비해서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죠. 얘는 책 보면 되고 얘는 질문지 샥 뿌리면 되는데 얘가 가장 비효율적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보자면. 틀렸어요.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20번 문제까지 왔습니다. 20번 문제 이제 드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요. 사실 계층표 분석 문제를 공부했던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 잘못 읽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얘를 제대로 못 읽어서 틀린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만 제대로 읽으면 이거는 표 분석 문제 가운데서도 아주 극상은 아닌 편인 거죠. 극상은. 해볼게요. 각국의 계층은 상중 하로만 구성이 되고 A, C는 각각 상중 하층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은 없으며 그럼 힌트 주어진 것부터 써야죠. 셋, 둘 해볼게요. 부모, 일반적으로 부모, 자녀, 상중하, 그리고 상중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100.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 세대 상에서 자녀 세대 하로 이동은 없다. 0 되어 있고요. 상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 상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 여기 칸이고요. 그리고 하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 여기 칸입니다. 두 개는 찾았어요? 네. 자녀의 비는 1대2이다. 1대2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여기는요 2A다. 이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주어진 자료는 다 했고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하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다르거나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부모 세대 중에서 자녀보다 계층이 높은 비율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A예요. 이게 힌트입니다. 부모 세대 중에서 자녀보다 계층이 높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A는 상중하 중에 뭘까요?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다 놓고 봐야 돼요. 여기다 놓고 부모 세대 중에서 지금 여기 대각선은 뭐냐면 같은 거예요. 맞죠? 그럼 부모 세대 하부터 볼까요? 하? 부모 세대 하는 보니까요. 부모 세대 하는 자녀랑 똑같이 하이거나 자녀는 상중, 자녀보다 낮거나. 벌써 나왔네요? 자, 부모 세대 하를 보니까 부모 세대 하는 똑같이 자녀랑 하이거나 자녀가 상중이니까 자녀보다 낮아요. 따라서 부모 세대 하는요. 자녀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저 비용. 그렇죠? 따라서 A가 뭐다? 하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B하고 C는 뭐죠 이게? 상하고 중중이 어떤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 60, 40%, 100%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 세대 중에서 자녀보다 계층이 높은 비율이면 낮은 비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낮은 비율. 여러분, 이 말은 일치하는 게 40이고 부모보다 높은 게 A에서는 0이면 낮은 비율이 60%라는 거예요. 맞죠? 100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는요. 이 B는 뭔지 모르겠는데 일치하는 게 60%고 부모 세대 중 자녀보다 높은 게 40%. 이거에서 100 돼버렸어요. 그러면 부모 세대 중 자녀보다 낮은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죠? 100을 맞춰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요? 일치하는 게 60이고 높은 게 20이면 낮은 건 20. 그래야 100이 맞춰지니까. 그렇죠. 이거 찾은 겁니다. 이거. 아, 부모 세대 중 다시 해보세요. 부모 세대 상 중 하가 있는데 이게 A고요. 상 중 하가 있는데 상을 보세요. 부모 세대 상은 보니까 자녀랑 똑같이 상이거나 자녀가 중하잖아요. 자녀보다 높아 나는. 나는 말이야 자녀보다 높거나 자녀랑 같아. 나는 자녀보다 낮을 수가 없지. 자녀보다 낮은 경우는 없어. 낮은 경우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B가 뭐가 돼요? 상. 그리고 얘가 중이 되는 겁니다. 다 찾았어요. 사실 이거 다 찾으면 얘만 찾으면 끝난 겁니다. 여기에서 낮은 게 60, 0, 20이다 라고 찾고 여기가 0일 건 찾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B고요. 여기 C. B 맞죠? C, A. 뭐 안 써줘도 사실 상관없지만 했습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ABC가 몇 %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됩니다. 이건 제가 수특에서 했고요. 개념에서도 살짝 맛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A 플러스 C분의 B는 9분의 1이래요. A랑 B랑 C가 A, B, C를 합치면 뭐가 돼요? 항상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9분의 1이에요. 9분의 1을 100으로 맞춰주면 90분의 10 하면 되죠. 이 말은 무슨 말? 아, B가 10이구나 라고 하는 걸 찾은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이 경우에요. A, B, C분의 B 플러스 C.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항상 뭐예요? A, B, C를 더하면 100이에요. 100. 100으로 바꿔주고. 그럼 5분의 2예요. 100분의 하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저 100분의 40 하면 되죠. 그럼 5분의 2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B 플러스 C가 40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B는 10이라면서요. 그럼 C가 얼마예요? C는 30. 그럼 다 했잖아요. 부모 세대의 계층 간 상대적인 B. 그러면 부모 세대 B는 10입니다. B는 10입니다. 부모 세대 C는 30입니다. 그러면 부모 세대 A는 얼마? 남은 거 60입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놓고 이제 하면 되죠. 부모 세대 계층 중 자녀와 일치하는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모 세대 계층 하 A 부모 세대 60 중에서 일치하는 건 40%예요. 6, 4, 24. 됐죠? 부모 세대 여기 B 상 중에서 일치하는 거 60%예요. 10에 60%, 여기 6. 됐죠? 여기 C, 부모 세대 C 중, 여기서 60%. 3, 6에 18.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 0이 들어있으니까. 그럼 A가 뭐가 돼요? 4. 여러분, 여기랑 여기가 1대 2라면서요. A가 4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 됐네요? 그 다음에 없어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60이네요? 24네요? 여기 8이네요? 얼마 들어가면 돼요? 28 들어가면 됩니까? 그죠? 되죠. 네. 그래서 했습니다. 해보면 4, 18, 28 해보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4, 18, 28 하면 여기가 50 나오나요? 네, 50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요. 아,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아,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 중을 보세요. 부모 중에서 보시면 일치하는 게 60%고요. 부모 세대 중 자녀 세대보다 높은 게 20%, 낮은 게 20%입니다.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30에서 18을 뺀 나머지 12. 예, 12를 반반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6. 그렇잖아요. 그래서 30에 20% 6, 여기 30에 20% 6, 여기. 여기가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놓치고 갈 뻔했네요. 여기 주어졌으니까. 낮은 거 찾았잖아요, 우리 아까. 모든 칸 채웠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얼마 나오냐면 여기 12, 20. 여기에 보면 30 하고 나옵니다.
이제 다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했던 거, 이 윗부분이 뭐가 돼요? 여기 부모는 중이고 한데 자녀는 상인 칸, 부모는 하인데 자녀가 중인 칸. 어머, 자녀가 높아졌어요. 상승 이동. 그러면 이 아래쪽은요? 이 아래쪽은 하강 이동.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무엇이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 해볼까요? 중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이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는 상층이 중층보다 많다. 일치하는 자녀 상층 여기 있고요. 중층 여기 있습니다. 중층이 더 많은데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세대간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많다. 상승 이동한 자녀가 뭐 더 안 더해봐도 훨씬 많은데요? 하강 이동한 자녀는 10이니까.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세대의 하층 대비 상층. 여러분 이것도 물어보세요. 하층 대비 부모로 갑니다. 상층의 비. 부모 세대 하층 어디 있어요? 부모 세대 하는 60입니다. 60일 때 상층은 10입니다. 이렇게요. 자녀 세대 하층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층 대비 상층 30일 때 20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해보시면 6분의 1이고 3분의 1이에요. 누가 커요? 자녀 세대가 더 크죠. 따라서 부모 세대의 이 비가 자녀 세대의 이 비보다 6분의 1이니까 작다. 정답 4번.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 부모가 중층인 여기 있습니다.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 세대간 상승 이동한 사람과 세대간 하강 이동한 사람 어떻게 찾아야 돼요? 선생님이 상승 이동한 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고 하강 이동한 건 여기 주황색입니다. 보겠습니다.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에서 상승 이동한 빨간색 안에 들어가 있는 애 6명. 하강 이동에 들어가 있는 애 6명. 같다 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끝. 됐나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잘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10월, 11월 수능 목전에 두고는 표분석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라면 잘할 수 있는 문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 가서는. 그러나 지금 봤을 때는 결코 쉽지 않죠. 예. 이거 자체가 갑자기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이거 찾는 거. 따라서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려서 대입해라 라고 말했어요. 낮은 거, 높은 거 있으면 낮은 거 비율 이거 찾아내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표 문제, 두 문제 연습 많이 하시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겨야 될 상대는 누구다? 나 자신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4월 학력평가 보느라고 정말 애썼고요. 복습 잘 하시고요. 이제 학교 다니는 재학생은 내신 준비.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면 6월 모의평가를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6월 모의평가 때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